다른 과수들은 꽃이 4월에 피잖아요. 그러면 예, 그리고 다른 병해충들이 활발하지 않아요. 활발하지 않는데 대추는 6월에 꽃이 피고 7월까지 펴요. 근데 이제 다른 해충들이 다 깨어나서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거기다가 대추는 꽃이 작고 약해요. 이러다 보니까 개약이 긴 데다가 약한 데다가 병해충 밀도가 높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낙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해충 때문에 꽃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른 작물에는. 그런데 유독히 대추는 꽃 펴 있을 때 꽃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화기 방제, 개화기 동안에 이런 병해충들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 짓는 분들은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개화기 때 훨씬 더 방제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많으신 게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다들 미국 선녀벌레라고 문의가 와서 나가서 보면 실제로는 다들 갈색날개 매미충 피해가 더 많아요. 갈색날개 매미충이 포장에는 이렇게 오죠. 지금 이제 나무 가지에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왔다가 싹 까서 보면 여기 알이 딱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8월에 와서 알을 낳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전정을 하기 때문에 가지를 거의 다 잘라내시죠. 잘라내시고 떨어뜨리시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대추나무는 바깥에서 8월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방제 약재에서 방제가 많이 되고 있다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8월쯤부터 이렇게 알 낳는 것 때문에 피해가 오고 있고요. 근데 미국 선녀벌레는 실제로 대추밭에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감로를 내놓기 때문에 거름이 생기거든요. 거름이 생기는데 이 미국 선녀벌레가 훨씬 더 지저분하게 와요. 지저분하게 굉장히 이 감로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저분하게 거름이 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갈색날개 매미충이 이렇게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농약 침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실험을 해서 갈색날개 매미충 등록 약재를 등록을 했어요. 실제로 맞으면 잘 방제가 돼요. 잘 방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저희가 방제약을 친 다음에 미국 선녀벌레가 죽은 사진이에요. 죽은 사진인데 얘네들이 실제 농가분들은 방제가 잘 안 된다고 느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서 날라오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할게요. 네. 바깥에서 날라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방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거 피해가 너무 심한 밭들은 주변하고 같이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림이나 이런 게 작물하고 상관이 없으면 주변에다 약을 더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다른 작물을 하고 있으면 등록 용량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변 분들과 언제나 이것들은 내 것만 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과 잘 맞추셔서 방제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선녀벌레하고 성충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잘 안 느껴지는데 미국 선녀벌레 실제 피해가 많은 적은 본 적은 없어요. 이게 거름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치시면 되고요. 가루깍지 벌레는 시설에서는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수확기 때 보면 대추가 꼭지 부분에서 약간 희끗희끗하게 보이고 끄뭇끄뭇하게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요런 부위에서 이거는 아주 심한 부위이고 심한데고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이게 뭘까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서 가루깍지 벌레예요. 지금 이렇게 거름도 이것도 거름을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가루깍지 벌레 유충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지금 얘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이 멀쩡해 보이는 나무예요.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살짝 벗겨보면 이 안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 조피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순이 나오고 하면 살짝살짝으로 가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동안의 문제는 뭐냐면 등록 약재가 없었어요. 엽제가 없다가 수확기 때쯤에 확 발생을 한다면 꼭지에. 그런데 최근에 다행스럽게 가루깍지 벌레가 약이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나무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이것만 나오면 사실 가지가 좀 약해지긴 하지만 실제로 아까 수확기 때 그 꼭지나 이런 데 발생을 해버리면 얘들 씻어내서 상품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씻어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깥에 이렇게 보이시면 내 밭에 가루깍지 벌레가 있구나. 약재를 그 등록된 방법에 맞춰서 살포를 하시면 방제가 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한 포장을 갔더니 이렇게 거름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이분은 별의별 걱정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름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까뭇까뭇한 거름이 온 밭에 있어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아까 제가 거름을 만드는 해충이 가루깍지벌레, 갈색난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다 이런 게 다 거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뭔가 하얗게 끄미끄하게 이 껍질을 벗겨놓은 게 있어요. 이 껍질 사이즈가 얘는 진딧물 사이즈예요. 진딧물에 의해서 진딧물도 감로를 만들어요. 끈적끈적한 달콤한 감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름을 생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다 이런 것들이 여기 탈피각 보이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진딧물을 이런 것들을 대추에 나와 있죠. 진딧물이 약재도 등록이 되어 있어. 얘들은 5월 달부터 나오거든요. 5월부터 나오니까 있을 때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치를 하시면 얘들이 감로를 만들고 해서 아까 그 앞에서 보셨던 그런 거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혹시 올해 대추를 깠는데 안에 벌레 들어있었던 적 있으세요? 다른 병해충들은 바깥에서 보입니다. 해충들이. 피해가 보이고 과실을 직접 가해하지 않은 것도 있고 가해하면 티가 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안에 들어가 있어서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가 먹고 벌레 있네 할 수 있는 게 복숭아 심식나방이에요. 이 증상이 어떻게 오냐면 내 대추는 이상하게 좀 빨리 익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뿔긋뿔긋 빨리 돼요.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까보면 벌레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땅 속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다가 실제로 날개 달라서 올라오는 거는 6월 초, 5월 말 때 올라옵니다. 그런데 대추를 가해하는 거는 대추 과일을 가해하는 거예요. 과일 표면에다가 알을 낳아요. 대추가 우리가 언제 달리죠? 7월 초순 달리기 시작하죠. 일찍 달리는 거 시작해서 계속 달리죠. 그러면 그때 과실 표면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았다가 그 알이 깨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먹으면 여기가 빨긋빨긋해지는 거예요. 요럴 때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구멍은 알이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실컷 잘 먹고 나옵니다. 그럼 구멍이 보이는 거는 딱 까봐도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최고 낭패가 이거예요. 친환경 자재들은 직접 맞아야 죽잖아요. 유기 자재들이. 맞아야 잘 죽는데 얘네들이 알을 까고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자재들을 맞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농약을 쓰시는 분들은 잘 방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응애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방제를 하고 에모니가리 종류 내린자 대추나무 이복파리는 8월 초까지 집중 방제를 하시고 얘는 과실이 달려서 들어갈 시점인 7월 하순부터 집중 방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숭아 심식나방 약재가 잘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얘들은 약을 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방이기 때문에 7월 하순부터 약재 방제 철저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미친병이라고 했죠? 미친병이라고 했고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꺼내놨고요. 빗자루병이 이 병 때문에 대추 농사 자체가 폐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 재작년하고 그 전하고 또 다르게 발생량이 달라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빗자루병 하면 병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병원체가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세균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빗자루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 고사를 해버리죠. 고사를 해버리고 그러다가 나무를 잘라놔서 죽었다 싶어서 잘라놔도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균이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 않은 모양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대추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추나무가 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잎에도 있고 과일에도 있고 줄기에도 있고 뿌리까지 다 있어요. 그 혈관같이 양분을 옮기는 그 길에 얘들이 이렇게 꼬무작꼬무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감염이 딱 되면 전신 감염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전신 감염이 되고 이 전신 감염이 된 거를 누가 옮기냐면 이 벌레가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름모니 매미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무니 매미충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모무니 매미충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흡집을 해서 벌레 빨아먹고 그 잎을 그대로 다른 대추 잎을 먹으면 그게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번 생기면 이제 안쪽에 병원 그냥 안쪽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방제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지. 제거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제가 전신 감염이라고 했기 때문에 딱 잘라낸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뿌리까지 충분히 다 잘라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냥 잘라내기가 힘들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깝다. 내가 이거를 방제를 해서 계속 대추를 달고 싶다 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것처럼 이제 수간 주사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깥에 약 주면 안 되죠. 바깥에 약 주면 안 되고 안쪽으로 약을 줘야 돼요. 그럼 수간 주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약을 넣는 것들이 여기 보면 약적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항생제. 제가 아까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세균이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고 그 항생제를 수간 주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위쪽에서 링겔처럼 달아놓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처럼 정말 링겔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찍 걸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수간 주사를 딱 하면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일찍 걸리는 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대추가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어떤 느낌이세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길어졌죠. 예. 이게 지금 이 꽃자루가 굉장히 길어졌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여기 바로 달려 있는 거 꽃대가 길어져요. 예, 굉장히 살짝 길어져요. 개화기 때. 우리가 그 빗자루병이라고 할 때는 빗자루가 왜 모양이 생기냐면 꽃이 달려야 될 때 잎이 달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에다가 ip이 달리기 때문에 뽀송뽀송 막 이렇게 한 번에 잎들이 멍켜갖고 빗자루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죠. 아까 이거랑 정상적인 거랑 아닌 거랑.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꽃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이 올라왔는데 지금 꽃들이 꽃으로 안 변하고 갑자기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보시면 분명히 꽃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나중에 그 꽃이 꽃으로 안 가고 잎으로 이상하게 모양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이 나올 자리에 잎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이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빗자루 모양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개화기나 꽃 필 때부터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배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왕대추에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 실제로 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조든 왕대추든 상관없이 면밀하게 대추밭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발생이 심해서 내가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뿌리까지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모무니 매미충이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모무니 매미충이라는 약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방제용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다른 병해충을 방제를 하다 보면 방제가 일부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꽃대가 길어지는 것, 잎이 이상하게 올라오는 것 이런 것부터 먼저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재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혹 앞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개화기 때 비가 와서 꽃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생산량에 큰 피해를 주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다 떨어뜨리게 했던 게 탄저병이에요. 근데 이 탄저병은 대추는 이상합니다. 꽃하고 어린 과실, 잎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어릴 때 병원균이 뭐 침입을 받는 거하고 다 컸을 때 받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꽃일 때, 어린 과실일 때 침입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로 옵니다. 탄저병이. 근데 지금 이 탄저병 병원균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겨서 꼭 이렇게 나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비가 안 오면 발생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대추나무 가지에 살고 있어요. 가지에 살고 있다가 이제 겨울을 이렇게 납니다. 겨울을 나고 있다가 나중에 봄에 비가 오기 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병원균이 어떻게 하냐? 꽃이나 어린 과실을 톡 튀어 올라갑니다. 톡 튀어 올라가서 이렇게 쭉 침범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시설 재배를 하고 계시면 이게 방제가 필요하지 않다. 비를 안 맞는 곳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해충 방제를 할 때는 비가 안 오면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병은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많다. 그래서 기상에 따라서 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방제법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포장해서 보는 법들을 보여드릴게요. 책이나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 이런 것들이 탄저병이라고 말을 해요. 반점이 이렇게 생기고 동글동글하고 이 커지는 반점들. 이게 전형적인 탄저병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포장해서 피해를 줄 때는 이런 형태로 오는 거예요. 꽃일 때. 제가 아까 개화기 때 비 많이 오면 꽃이 떨어진다고 했죠. 생리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장가지를 많이 남겨두고 노지에 재배하시는 분들은 꽃에 나오는 탄저병이 있습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 걸리면 전반적으로 걸려서 애들이 다 낙과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떨 경우에는 이런 데 걸리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생리장애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생리장애 이렇게 생긴 것들은 잘라보면 그 안이 씨앗 주변이 굉장히 붉게 변해서 있다. 근데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본 게 이거일 수 있어요. 대추를 키우다 보면 약간 금은색 반점이 봉긋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까뭇까뭇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 많이 온 다음에. 얘네들을 요 꼭지를 잘 분리해서 보면 탄저병원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방제를 안 하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방제 효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탄저병 방제를 잘 하신 밭들을 가보면 어떤 밭은 대추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꺼뭇꺼뭇 지저분한 밭들이 있어요. 이게 탄저병 방제를 해서 깨끗한 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균이 여기 잎에도 가지에도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병원균이 거기 남아있다가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저병 약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약을 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이 비의 양과 탄저병 방제는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자,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개화기가 됐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예방적으로 뭐 탄저병 약 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개화기가 됐는데 좀 진행이 되는데 꽃도 잘 핍니다. 지금 비가 안 오니까 굉장히 꽃이 잘 피고 있어요. 근데 비가 한번 왔어요. 근데 제가 찝찝합니다. 이 탄저병에 꽃이 온다 그랬고 큰 피해를 줄 것 같은데 약을 한번 주고 싶어요. 그러면 약을 줘야 되는데 무슨 약을 줘야 될까요? 병이 안 났어요. 환경은 비가 올 환경이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보호용 살균제, 아까 카에 속하는 약들을 주면 되죠. 그룹비를 구분을 알려드렸죠. 카에 속하는 약을 주면 예방이 되죠. 근데 약 주는 간격을 한번 볼게요. 약 주는 간격을 비가 자주 안 왔어요. 한 번 줬는데 그 다음에 비가 안 와. 그럼 여기다가 또 탄저병 약을 계속 줄 필요는 없죠. 근데 자주 왔어요. 자주 왔는데 막 3일 간격으로 매일 거의 개화기 때 비가 오거나 어린 과실 때 비가 오면 사실 치명적입니다. 그럼 이때 간격은 좁히셔야 되는 거예요. 좁혀야 되는데 만약에 10일 간격 내부로 좁힐 때는 같은 성분의 약을 10일 간격에 또 주면 안 되죠. 성분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면 충분히 좁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오면 자주 주고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자주 안 줘도 된다. 근데 이 탄저병은 정말로 농가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방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큰 피해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농약 방제로. 지금 이제 이 노지 재배에서는 개아기부터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 재배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비를 안 맞으면. 대신에 비가림 재배를 하는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오면 우리가 안 날리려고 비닐을 한번 걷죠. 비닐을 걷으면 그게 비를 맞죠. 이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약을 한번 줘야 되는 거죠. 또 안개가 많은 지역은 어떻게 해요? 탄저병균은 보통의 경우 비바람, 상처 이런 게 없으면 잘 안 번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도가 높다고 해서 번지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보셨죠? 자,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잎이 이 작은 반점들이 생기긴 하는데 가장자리가 노랗게 되어 있고요. 노라면서 동그라진 않고 각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진 거를 보면 하나가 커진 게 아니라 이 합해져서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가장자리가 약간 오래지는 거 보이시죠? 반점은 작고. 이런 것들은 정년적인 세균병입니다. 제가 이 반점 모양을 왜 보여드리냐면 세균병과 곰팡이병을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헛농약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균하고 곰팡이는 병원균 특성이 너무 달라서 이걸 같은 약으로 지금 방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은 세균에 의한 거예요. 세균에 의한 거예요. 반점을 보시면. 근데 가끔은 과실을 침범을 합니다. 과실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을 여러분들 눈으로 많이 안 보실 텐데 이렇게 톡톡 터지면서 과실에 약간 물방울이 뭔가 터진 느낌으로 보이실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세균병인데 이게 초반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이는데 실제로 얘가 가해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6월부터 가해를 하는 거예요. 비바람에 많이 부딪히는 곳, 이런 곳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거랑 아까 그 탄저병이랑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그거 같아요. 이 대추의 문제가 가가 가 같은 거예요. 병반이 과실에 이렇게 뜨면 얘하고 저는 구분을 합니다. 저는 구분을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과실을 보고 구분을 못하면 잎을 보고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이것도 과실을 보고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반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잎 모양 보고 한번 구분을 해보자 했어요. 자, 제일 쉬운 것부터. 여기 세균병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세균병. 좀 전에 배웠죠? 작은 반점들이 각져 있다. 이거. 찢어진 거. 자. 근데 보통의 경우 이거를 찍으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초제 피해입니다. 제초제를 보통 6월부터 치지요. 6월부터 바닥에 잘 쳐도 조심해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딱 묻으면서 딱 탑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노랗게 이렇게 만들어요. 동그랗게 보통 노랗게. 아니면은 흠뻑 먹었으면 이렇게 갑자기 잎이 탑니다. 이게 두 개다가 제초제 피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균 피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세균약을 또 일부러 더 치세요. 요거하고 요건 구분이 되시죠? 노랗긴 하지만 얘들은 둥그렇게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 얘들은 각지고 조그만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이거는 다른 곰팡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거를 보십시오. 요거는 잎 모양이, 반점 모양이 안에가 더 까맣습니다. 더 갈색이 아니라 까맣게 보이죠. 가장자리는 연두색이에요. 요게 탄저병이에요. 제가 아까 탄저병이 잎에도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추는. 여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 나갔어요. 현장에 나가서 이런 잎을 하나 따왔어요. 두 개를 따왔어요. 자, 이 중에 세균병이 어느 거예요? 밑에 거. 네, 밑에 게 세균병. 이런 게 있는데 열심히 뭐 다른 약 줄 필요 없죠. 이때는 세균병, 세균 열매 썩은 병이라고 약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세균병이라고. 근데 이거는 탄저? 원인이 두 개가 있어요. 모양이 살짝 다르지 않으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요거는 가장자리 안쪽이 더 까맣고 연두색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탄저.
탄저. 요거는 동그랗고 노랗고 가장 자리가 센 노래예요. 제초제. 제초제. 그러니까 이 입모양을 보면 제초제를 맞았고 탄저병도 났고, 이거는 세균병이고.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섬세하게 이게 무슨 병이다 균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세균병이다, 곰팡이병이다, 이건 병이 아니다, 이렇게는 구분이 가능한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은 제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6월 이후부터 대부분의 반점의 80%는 제초제를 잘못 치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가끔은요, 나무를 위를 타올라서 막 휘몰아쳐 가서 잎이 막 다 떨어지고 과실이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균일하지가 않고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치실 때는 언제나 조심하셔서 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왕대출을 하시면서 이런 반점들을 보이시죠? 이런 반점을 보시는데, 어떤 반점에는 균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반점에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주시고 저한테 이게 뭐냐고 하시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반점을 구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 혹시나 짓다가 이런 반점들이 나오시면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들고 오셔서 의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나오는 것들을 분리를 이렇게 쭉 해보면 균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명확하게 아직 병원성이다 아니다는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더 많은 퍼센트는 뭔가 좀 독하게 쳤고 뭔가 이 상해를 좀 입었고 그쪽으로 날아다니는 부생균이 들어가서 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균들은 분리는 뭐가 나오긴 있지만 명확하게 얘들에 의한 원인이다 알 수는 없어요.